자, 그럼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좀 5분 일찍인데 뭐 기다리는 것도 좀 그래서요.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제 연기를 저랑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행정쟁송법 관련해서는 결국에 여러분이 이제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맥락에 대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암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암기된 상태로 현출. 자,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 구분하면 전 단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행정쟁송법 관련해서 노무사 시험이 이제 이 세 단계로만 구분이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올해 출제 경향을 보면 사실은 제시문 있잖아요. 제시문에서 옛날에는 제시문에 대한 분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노무사 시험에서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워낙 간단했잖아요. 그 다음에 참조 변명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는 논점이 제시된 상태에서 때려박고 일반론, 그 다음에 포섭 좀 어느 정도 비비면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게 담보될 수 있는 시험이었다면 자, 올해부터는 좀 제시문에 대한 분석 이 부분도 요구하는 시험으로 좀 전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맥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암기, 현출 이 안에 있는 선결 과제는 뭐냐면 바로 쟁점, 위치 파악이죠. 위치 파악.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쟁점에 대한 위치 파악. 그럼 법학에서는 이제 체계적 지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 출제자가 나한테 뭘 물어보고자 하는 게 딱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되려 그러려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맥락에 대한 이해가 단원의 경계가 허문 상태에서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뭐 암기고 나발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논탈로 빠지게 될 위험이 커요. 그러니까 변시나 행시처럼 시험이 좀 난이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행정법에 있는 교수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파일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행정쟁송법에 대한 방향성과 어프로치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보고서 얘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A, B, C와 관련된 쟁점이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문제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검토하셨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논점 제시형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건 논점 제시형이 아니라 논점 발견형 문제예요. 물론 이제 뭐 대상 적격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물어보죠. 그렇지만 대상 적격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또는 원고 적격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쟁점도 같이 써야지만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고 그거는 이미 행정고시하고 변호사 시험에서 다 해왔던 루틴인데 이제 그 루틴을 노무사 시험에도 그대로 끌고 오겠다. 이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자, 어려워지면 또 위기는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연기부터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락에 대한 위치 파악, 그렇죠?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파악이 단원의 경계를 허물어지면서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이해와 암기와 현출이라는 단계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마음적으로는 심리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시기는 연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를 쉽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고 연기를 내가 좀 더 하드하게 하더라도 좀 고생하더라도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좀 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도전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좀 하드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해야 돼요. 지금 암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암기의 기틀, 맥락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행정쟁송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게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자 상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이 커요? 법이 커요? 상식 안에 가장 엑기스가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을 통해서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 그거를 마련하는 거, 그게 이제 연기죠.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질문이 있으면 요게 카톡 아이디고요. 요게 메일이니까 언제나 편하게 질문을 주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리 끼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뭐 눈치 보고 모르는 상태로 놔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쟁점이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일 여러분의 시험을 오염시키는 게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면서 지금까지 계속 알아왔죠. 뭘?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항상 시험에 나오고 항상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그런 경험을 우리는 수차례 반복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상화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괜찮아요. 비어져 있는 건 상관없는데 이 비어져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어설프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설프게 알고 있느냐 그 부분을 빨리 일로 정상화하거나 아예 제로로 지워버리던가 잘못 알고 있던 거. 자, 그런 거에 있어서 서슴없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료는 여러분한테 오늘 계획서 요건 나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OX 요게 나가는데요.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그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만약에 할 수 없게 되면 여기 문제와 답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OX로. 그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지문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어휘로 전환하는 학습을 하는 거죠. 이게 복습 자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예시라고 나눠드린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결국엔 우리의 엔드 스테이트는 현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써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에 대한 각 쟁점별 대표적인 샘플이고 제가 선별해서 나눠드린 자료 자체는 연기 때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쟁점을 끝난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원고 적격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알겠죠? 그거는 수업이 끝나고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원고 적격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꼭 가져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눠주지 왜 오늘 나눠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잊지 말고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랑 뭘 진행할 거냐면요. 여러분 교재의 페이지로는 적시가 안 돼 있는데 행정법 마인드맵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랑 행정법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행정쟁송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내용, 자, 그 내용을 하나의 사실관계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진행한 수업 중에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요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버티시면 도움이 되리라 제가 확신을 해요. 자, 우선 이 사실관계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 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갑이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을 해서 을이 상해를 입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서는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거는 얘가 피해자니까 얘가 원고가 되겠죠. 그쵸? 얘가 원고가 되고 그 다음에 갑이 피고가 된 상태. 자, 원피고는 네가 안 가르쳐줬는데 왜 갑자기 써? 소송을 원하는 사람이 원고, 그 다음에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죠. 원하는 자, 그 다음에 당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얘가 원고가 되고 왜? 너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내가 다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내가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소송 제기를 민사법원에다가 하는 게 민사소송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형사소송이라는 건 왜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검사가 형사소송을 원하죠.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원고예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렇죠? 형사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검사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을을 죽이려고, 갑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원고가 되고 얘가 사실상 피고가 되는 상태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라는 건 음주운전, 상해, 뭐 이러한 일반적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 다음에 누가 뭘로 죄가 기소가 돼서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러한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사와 형사의 법률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이건 다 몰라도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적을 필요도 없었고, 사실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만 또 미리 얘기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이 중요한 거예요. 행정은 얘가 등장해요. 뭘 할까요? 얘가 누구한테? 지금 얘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갑이라는 애한테 자, 운전면허 정지를 때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경찰청장이라는 애가 갑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때리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관계가 행정법 관계예요. 자, 행정법. 이제 우리는 이것과 관련된 소송, 그 다음에 판단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겠구나. 이게 행정법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법치행정.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뭐 연산군이 자, 갑이라는 애한테 술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샷해. 그랬더니 원샷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이제 앞으로 말 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앞으로 말 타면 안 돼. 3개월 동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럴 수 있죠. 연산군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시대적 상황에선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연산군의 마음대로 한 세상이죠. 이걸 인치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말 탈지가 예상되지 못하는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역성혁명 뭐 또는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걸 통해서 법치주의의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법에 의한 지배가 되는 거죠. 즉 연산군이 갑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3개월 동안 이거는 지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법에 의해서만 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행정청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행정청이 동일하게 갑에게 이제 말에서 자동차로 변경이 되면 3개월 동안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얘 맘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게 법의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법의 근거가 있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그 법이 지배하는 세상. 그게 법치주의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도 법에 의해서 돼야 되겠죠? 그게 법치행정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제 법전에 행정기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행정기본법 8조라는 건 오늘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반드시 쓰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의 답안에.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대상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원고적격이 확대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옛날에는 군주가 지 맘대로 했던 세상에서 이제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제정한 법, 그 법에 의해서만 나의 일상생활이 규율될 수 있는 세상. 이게 법치 행정의 원칙이 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과세 통지서가 날라와도 세금을 내라 그럴 때에도 그냥 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너 돈 내 이렇게 돼 있지 않죠. 거기 뒷면에 보면 세법 몇 조에 따라서 어떤 세금을 어떠한 과세 율표에 따라서 내는지 다 거기 적혀 있단 말이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치 행정의 원칙. 자, 행정기본법 8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법치 행정의 원칙을 배웠기 때문에 얘가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지 3개월을 때릴 때에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 했겠어요? 얘가 도로교통법이라는 요 근거법에 의해서 요거를 때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왜 얘가 때렸느냐? 그건 우리가 오늘 배워나가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보면은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여러분한테 운전면허를 발급했다라는 걸 여러분 운전면허증에 찍혀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준 사람이 뺏어야 되죠. 그래서 얘한테 정지를 하는 것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경찰청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얘가 지 맘대로 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한다라는 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사실은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보세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연산군은 옛날에 법을 알았을까요? 뭐 연산군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법을 몰라도 할 수 있죠. 덕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백성을. 근데 얘는 뭘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지만 법에 의한 처분을 때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법이라는 거, 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거 이게 바로 행정법이거든요. 이 행정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누가 판단을 때린 거예요? 경찰청장이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행정법의 1차적 판단이에요. 알겠죠? 얘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의 행정법의 자 1차적 판단권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처분청이라고 하는데 자 처분청의 자 1차적 판단권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얘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는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싶으면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법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을 찾아가서 시비를 제기하는 거죠. 갑이 이때는 행정법원을 찾아가서 아무래도 이 경찰청장이라는 애가 이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판단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다시 들여다 봐줘라고 시비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취소 소송 제기예요. 이게 바로 이게 행정소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제대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냐? 2차적 판단이에요. 아, 도로교통법이라는 행정법을 경찰청장이라는 처분청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서 2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 자, 이게 행정쟁송이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제가 여기서 1차적 판단권자라고 얘기를 했고 자, 2차적 판단권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왠지 느낌은 얘가 1바, 얘가 2바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바가 여러분 존중받을까요? 2바가 존중받을까요? 2바는 기본적으로 1바를 개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깔려 있단 말이죠. 알겠죠? 자,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예요. 왜 존중할까요? 기본적으로 경찰청장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부에 속해 있어요. 판사는 누가 임명해요? 대법원장이 임명하죠. 그럼 이건 고등학교 때 상식이니까. 그럼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게 바로 민주적 정당성이잖아요. 국민이 직접 뽑은 자가 권력 서열은 1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으로 따지자면
저기 있는 경찰청장의 사장이 더 높은 거예요. 민주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를 개무시하면서 재판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얘를 한번 조져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잘했겠거니. 근데 혹시나 또 다른 트롤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들여다볼게.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담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야, 너는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국민이라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국민에 대한 권익을 구제하는 것. 자, 그게 행정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것 같은데 너는 왜 이거부터 얘기해? 우리는 좀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수험적으로. 자, 얘의 이익을 사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국가를 상대로 한 사익이기 때문에 권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은 공익이에요. 공익. 그러면 사익과 그 다음에 공익 사이에서의 뭐예요? 자, 비교 형량의 결과가 판결이거든요. 근데 소송법적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에 대한 1차적 존중이라는 베이스에서 절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야지만 나라가 돌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행정소송 제기했을 때 원고가 이기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돼요. 뭐 별로 재미없어요? 전 놀랄 줄 알았는데 뭐 나도 알고 있는데 뭐 너만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그런 표정이지만 거의 못 이겨요. 그 얘기는 뭐냐? 처분청이 알아서 잘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왜 그럴까? 저기 있는 처분청은 대부분 어때요? 그러니까 처분청이라는 관념은 있지만 그 처분청을 구성하는 애들은 공무원이죠. 거기에 있는 공무원 애들은 뭘 보고 합격을 했어요? 행정법을 보고 합격한 애들이에요. 걔네들한테 왜 행정법을 보게 해요? 처분청, 즉 행정법의 1차적 판단권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려면 행정법을 알아야죠. 그럼 여기 있는 판사는 행정법을 공부했나요? 공부했죠. 그러면 변시에서 공법이라는 과목을 봤기 때문에 얘도 알고 쟤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얘가 기본적으로 오히려 행시가 더 어려워요. 요새 변시보다. 여러분 딱 골라갖고 야 너 행시 합격한 걸로 선물 줄까 아니면 변시 합격한 걸로 선물 줄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뭘 선택할 거예요? 지금 확 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행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행정법으로 공부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모르는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잘했고 혹시라도 트롤 짓을 했을까봐 얘가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그걸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행정기본법 8조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자, 법치행정의 원칙,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얘기가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민사소송처럼 개나 소나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진입장벽이라는 게 필요하죠. 왜? 얘가 알아서 잘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진입장벽이라는 걸 소송 요건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또는 언제나 무엇에게나 뭐 이렇게 제기하지 못하고 엄격한 소송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그렇죠?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그를 통한 공익의 실현을 유지토록 하는 거. 그게 행정소송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되는 가치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소송 요건이 흠결됐다. 잘못됐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판사는 뭘 때리느냐? 각하 판결을 때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팅을 하려 그럴 때 사실 뭐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간을 보고 만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프로필을 봤더니 뭐 UFC 사진 막 피 터지는 거 그려져 있고 막 이러면 어때요?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뭐야 얘. 이렇게 해서 안 만나는 거죠. 그게 각하예요. 각하.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미스.
까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좀 또라이야. 그래서 안 만나. 그걸 뭐예요? 그건 리젝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를 안 하는 거. 그걸 기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요건 자체가 흠결이 되면 아예 만나지조차 않는 것, 판사를 보지도 못하는 것, 그게 각하 판결이 되는 거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됐다 그래서 판사 앞에 들어서서 예를 들어서 뭐 원고가 주장하는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기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일 원고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예요? 첫 번째 단추는 소송 요건이 충족돼서 본안 판단까지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진입 장벽에 대한 패스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소송 요건을 갖고 각하의 대상이 되느냐 또는 대상 적격이 충족되느냐 원고 적격이 충족되느냐, 이게 우리 공부의 파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래서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자,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분청은 법에 따라서 처분을 때리고, 제가 1차적으로 판단을 때리는데, 법원은 죄를 개무시하는 게 아니라 죄도 행시 출신이기 때문에 죄를 리스펙트한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지는데, 리스펙트한 상태에서 소송 절차도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진입 장벽을 마련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진입 장벽으로서의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각하가 된다. 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격한 소송 요건이라는 건 이제 배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국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만약에 법원이 이렇게 처분청에 대한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원을 다시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국민에 대한 권익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국민에 대한 권익, 이게 뭐가 될까요? 결국엔 재판 청구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 청구권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엄격한 소송 요건 하에서 국민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소송 요건을 또 확대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엄격한 소송 요건, 그런데 국민에 대한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 소송 요건은 또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는 처분청 눈치, 국민 눈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눈치가 분산되어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3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비교 형량이라는 부분, 엄격한 소송 요건은 뭐다?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의 관점에서 그렇다. 행정소송법에서 그래서 엄격한 진입장벽을 요구하고, 그게 흠결되었을 때 나가리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눈치도 봐야 되고, 국민의 권익 중에서 재판 청구권인데, 그 부분은 생각을 했을 때 엄격하지만 그 안에서 또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대하더라라는 거죠. 시험은 어디서 출제될까요? 여기서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 예외적으로 확대 또는 판사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더라. 자, 이런 것들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이것도 아는 거니까 우리는 오늘 이거에 대한 맥락을 이 차원에서 바라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인드맵 한번 볼게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기승전결 있죠? 이게 행정법 관계의 단계적 검토예요. 관념적으로 기승전결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자, 기 파트가 뭐냐? 거기 소송 요건이라고 상단에 돼 있죠? 그렇죠. 얘가 진입 장벽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 그 다음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라는 건 재판의 단계적 구분에 대한 시적 범위의 구분에 대한 표현인데, 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민할 건 없고, 대법원 전까지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자, 이거는 직권으로 조사한다. 누가 조사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판사는 각하가 좋을까요? 기각이 좋을까요? 각하가 좋죠. 왜 그래요? 일찍 퇴근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퇴근해야 되는 카드는 누가 챙겨야 돼요? 지가 챙겨야 돼요. 그리고 직권 조사 사항이에요. 그렇죠? 원고가 주장하던 뭐 하던 간에 판사가 집에 택배가 왔으니까 나 일찍 가야지 각하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직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소송 요건이 흠결됐다 그러면 뭐예요? 각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디스미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이 각하가 되면 원고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변호사는 보통 각하가 되면 착수금을 돌려줘요. 개망신이잖아요. 그렇죠? 왜냐? 링 위에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개략적으로만 보면 자, 후부터 웨어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육하 원칙이라는 관념으로 구분을 했을 때 원고 적격부터 관할까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 7가지 요건이 위에서 얘기한 뭐가 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이 되는 거고 이것들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각하하고 퇴근하더라. 원고는 최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요 사실관계를 통해서 원고 적격부터 들여다볼 거예요. 알겠죠? 10분 쉬었다가